자, 우리 김두관 씨는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요즘에 계시던데 그 이장을 했고 남해 군수를 했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일약 장관으로 노무현 정부 첫해 일기 행자부 장관으로 발탁이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2010년에 경남 도지사에 당선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을 두 번을 했는데 한 번은 김포에서 하고 한 번은 양산에서 했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경력만 보면 아주 화려합니다. 아주 저 밑에 기초자치단체장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광역자치단체 도지사까지 하고 장관하고 국회의원도 두 번이나 했으니까 한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그 중에 한 번만 해도 나 어디서 뭐 했어 뭐 출신이야 군수만 해도 엄청나게 사실은 자랑하면서 살 텐데 이렇게 온갖 공직을 섭렵했으니 뭐 대단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도 뭐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근데 이제 이 양반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장관은 그 시작하자마자 한 6개월 만에 탄핵을 당해갖고 그 당시 한나라당이 사실은 좀 말도 안 되는 그 한청년 대학생들이 그 미군 기지 침입했다는 걸 행자부 장관한테 책임을 물어갖고 그 탄핵을 해버리는 바람에 해임 건의를 해버리는 바람에 결국에는 6개월 동안 돼서 사퇴해버렸고 도지사도 한 1년쯤 하다가 2010년에 도지사에 당선됐는데 2012년 대선에 출마를 한 거죠. 그러면서 바로 대선 출마를 위해서 도지사직을 사퇴한다 그래갖고 임기를 뭐 절반도 안 마치고 사퇴를 해버리는 바람에 굉장히 어렵게 경남도지사가 된 거였는데 되게 무책임하지 않냐 이런 이미지가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대선은 결국 문재인이 당내 후보가 됐고 박근혜가 당선되는 대선이었죠. 그리고 국회의원 김포 나간 것도 아무 연고도 없는데 그냥 보궐선거가 거기 떠가지고 급하니까 이제 배지 달아야 되겠으니까 급하게 간 거였고 인지도가 있으니까 양산에서 당선된 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바람이 불었을 때 그때 이제 양산에 나가서 이제 당선이 됐죠. 근데 양산은 문재인 대통령 또 사저가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문재인 바람을 타고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분이 그 확장성이 있다는 게 그 자기가 경남에서 당선됐다라는 게 이제 확장성이 있다는 건데 정말 이게 김두관의 힘이었느냐. 김두관이 정말 자기 힘으로 된 거는 군수까지고, 그다음부터는 노무현하고 문재인 때문에 된 거예요, 사실은. 노무현 덕분에 장관 되고 문재인 덕분에 도지사 됐던 거지. 근데 그런 얘기는 싹 뺐죠. 그런 얘기는 연설문에 싹 뺐지. 그런 걸 보면 약간 조금 저는 조금 이제 본인에 대한 그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분인가 좀 약간 의심이 되고 그다음에 이 출마 선언하기 직전에 앞에서 이제 간단히 이렇게 기자들한테 인사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현충원 갔다 왔고 현충원에 가면 김대중 대통령 2호에서 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인사드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이 양반님 사실은 봉하마을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 사실은 인사를 드리고 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분을 정치인으로 사실은 키워주신 분이 그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었는데 대선에 출마하면서 연설문 전체에 노무현이라는 이름이 한 글자도 안 나오거든요. 저는 약간 좀 결국 이게 이분이 이제 정치를 하면서 별명이 리틀 노무현이라고 이제 왜냐면 이장 군수 출신이라 뭐 그런 표현이 그런 이미지가 붙었는데 본인은 그 리틀 노무현이라는 그 별명을 되게 떼고 싶어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노무현과 연결됐던 시기는 아주 짧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경선 나왔을 때 경남 지역 본부장을 하면서 그때 대선 선거 운동할 때 잠깐 연결됐던 거고 그 이후에는 사실은 또 일반적인 친노와도 다른 행보를 걸었기 때문에 사실은 넓게 보면은 친노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그냥 김두관은 김두관인 거지. 자기 정치를 해온 사람이지. 막 그래서 세력도 잘 안 붙고 이번에 기자회견 할 때도 보면 현장에 뭐 어떤 국회의원이나 뭐 민주당의 현직 의원들 중에 아무도 뭐 나와서 도운 사람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김두관이 제일 젊어. 같이 나온 사람들 보면 다 김두관보다 나이 많은 그 시민사회 원로들 뭐 이런 분들이고 이제 뭐 그런 게 이제 김두관의 어떤 현재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그렇게 경력이 화려하기 때문에 이 연설문의 앞부분에 스테이트 크래프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스테이트 크래프트라는 게 이른바 국가 경영 능력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탄핵이나 계엄 사태는 이 스테이트 크래프트 내부에서 생긴 문제다. 이른바 이제 직업 관료들 오랫동안 국가 경영을 담당해온 직업 관료 내부에서의 어떤 무능과 어떤 이런 문제들이 계엄 사태로 터져 나와서 지금 대한민국이 망가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시작하는데 그것 일단 스테이트 크래프트란 발음도 이게 워낙 경남 그 사투리라 잘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할 그게 맞나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양한 공직을 거쳤기 때문에 본인도 그 스테이트 크래프트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보면 뭐 하나 제대로 임기를 마친 게 없고 국회의원일 때도 뭐 하나 김두관의 의제다라고 할 만한 우리가 김두관 하면 떠오르는 무슨 정책이나 박용진처럼 유치원 3법이나 뭐 그렇게 의원으로서 딱히 뭐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는 활동도 없잖아요. 그런데 스타이트 크래프트나 암묵지를 얘기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이 양반이 이제
경남도지사 되고 2012년 대선에 출마하면서 요게 이제 사실은 김두관 정치의 가장 흑역사인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서 이분이 과연 제대로 된 정치적 판단력이 있는 사람인가라고 상당히 의심을 하게 됐는데, 이게 다만 이제 이때 김두관이 경남 조퇴 때려치고 나왔다가 경선 떨어지고 정치 백수 되는 걸 보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대선 경선 나올 때 아무도 현직을 때려치지 않게 됐어요. 그거는 이제 하나의 어떤 준거를 마련한 거죠. 아,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그래서 대통령, 서울시장도 그렇고 대선 나오는 사람들이 다 현직을 유지한 채 나옵니다. 현직을 유지한 채 나왔다가 대선 떨어지면 다시 현직으로 복귀하는 이제 그런 관행을 만들어냈고, 다만 이제 여기 뒷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본인은 좀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경남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싶었는데 그때 야인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표가 왜냐면 자기한테 대선 출마하는 압박이 막 오니까 자기는 그 때문에 대선 출마할 생각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친노에서 지금 현직 도지사 하고 있고 친노의 적자는 당신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라고 김두관을 엄청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이 나가라 그랬고 아예 뭐 문재인 수석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뭐 그러면서 이제 다 친노가 다 같이 자기를 밀어주기로 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임기를 그만두고 중단하고 대선 출마했는데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먹고 정계에 입문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뒤통수를 맞았고 그다음에 자기 도와주기로 했던 친노 인사들이 다 문재인 캠프로 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경선에서도 패배하게 되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이제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못하고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따로 있는 스태프한테 조용히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뭐 억울하겠지만 어쩌겠습니까? 그게 이제 또 본인의 뭐 운명인 거고. 나중에 또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국회의원 한 번 했으니까 양산에서 또 한 번 갚아준 거죠. 어쨌든 이 양반이 이 대선 출마 시즌이 딱 시작되자마자 여야를 통틀어 제일 먼저 1번하고 딱 손을 들고 제일 먼저 야권에서 뭐 여권 포함해서 1호 대선 출마자입니다. 이번 대선에. 물론 그 전에 이준석이 있긴 있었지만 이준석은 약간 야매로 이렇게 아직 이제 대선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먼저 치고 나온 거고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공식 대선 시즌에 제일 먼저 출마한 건 이제 이분인데 그런 어떤 우직한 돌쇠 같은 그 면모가 있는 거죠. 그냥 자기 계획대로 가는 남이 뭐라고 하든 이제 그런 게 이제 이번 대선에 좀 다소 무모한 출마를 감행하게 한 게 아닌가 싶고 사실 김두관은 이른바 신사김이라고 불려서 이제 김두관,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잖아요. 근데 그중에 김부겸은 대선 출마 안 한다고 불출마 선언을 한 것 같고 나머지 세 명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멤버 중에서는 제일 존재감도 약하고 사실상 세력도 없고 누가 봐도 별로 그렇게 중요한 후보는 아니죠. 근데 그랬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온 거죠. 그것도 일요일에. 그러지 않았으면 기사화 안 됐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다른 같이 출마한 다른 사람한테 밀렸겠지. 근데 아무도 출마 생각 안 하고 있을 때 먼저 딱 치고 나갔기 때문에 그나마 그날 하루짜리라도 기사가 됐다. 하루짜리라도 기사의 주인공이 됐고 여러 가 그날저날 방송 뉴스에도 많이 인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래도 성공한 출마 기자회견이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출마 선언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 위해서 출마를 선언한다는 거고 내란 종식, 국민통합, 정권 교체를 목표로 7공화국을 여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슬로건이 개헌 대통령이죠. 요게 이제 대선 출마는 가장 큰 목표가 되는 건데 처음부터 개헌을 내세우면서 마침 이날 우원식 의장이 이제 이번 대선 당일에 개헌 투표 같이 하자라고 띄웠죠. 그러면서 그거에 맞춰 화답하는 듯한 내용으로 출마 연설이 됐기 때문에 이 우원식 의장과 김두관을 엮어갖고 그날 밤에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방송 리포트로.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운이 좋았다고도 할 수 있고 어쨌든 덕분에 하루짜리 기사는 됐다 이거야. 그 하루 그날 저녁에 메인 뉴스를 잠식하는 데에는 성공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여야를 통틀어 1위 주자인데 이재명 대표가 좀 개헌에 소극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에 출마하는 모든 대선 주자가 다 개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재명이 안 하니까. 이재명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다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첫 번째 스타트를 끄는 거고. 다만 개헌의 내용은 대통령 임기 단축. 그래서 자기는 2년의 임기 단축을 즐겁게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개헌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권한 제한을 포함한 헌법 개혁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임기 단축 2년 기쁘게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젠가부터 대통령들이 임기 단축하는 걸 아주 무슨 유행처럼 받아들이는데 이게 보면 꼭 당선 가능성 없는 후보들, 당선 가능성이 약한 후보들이 다들 임기 단축하겠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임기 맞춰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한동훈도 오늘 대선 출마한 거 보면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다른 대선 후보들이 거의 다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임기 단축해서 3년 하고 다음 총선 때 대선 다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4년 중임제로 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겠다는 건데 이게 정말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는 걸까요?
왜냐하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임기를 미국처럼 2년 단위로 이렇게 엇깎기로 해야 한 2년 정도 지켜보고 국민들이 심판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임기가 맞춰버리면 그냥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당이 국회의원도 다 먹을 가능성이 크거든. 그럼 오히려 대통령한테 훨씬 더 힘이 강화되고 그 대통령이 4년 중임제로 해가지고 8년까지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8년짜리 대통령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견제와 균형,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체한다는 측면에서는 더 안 맞지 않나 싶은데, 오히려 그냥 지금 대통령은 5년을 마치고, 그 다음 대통령부터 4년 중인대로 가면 저절로 국회의원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2년, 2년 이렇게 엇깎기로 맞게 되거든요. 또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한 건지, 그냥 무조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는 게 개헌이다. 라고 그냥 너무 도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다가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옛날에 이제 이재명처럼 자기가 당선될 것 같은 상황이 되면 그런 임기 단축한다는 얘기가 쏙 들어가죠. 그래서 대통령 임기는 단 하루라도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 윤석열도 지금 방 안 빼고 있잖아요. 하루라도 더 있으려고. 근데 이제 임기 단축을 그렇게 쉽게 약속할 수 있냐 이거지. 되게 보면 당선 가능성 없는 사람들이 립 서비스로 하는 얘기다. 유행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한국 정치에서. 그다음에 중앙집권적 체제를 연방제 수준의 분권형 국가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김두관이 대선에 나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아젠다라면 지방분권이죠. 왜냐하면 이장 군수 출신이고 행자부 장관을 했고 지방 도지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방분권이라는 아젠다는 김두관하고 딱 맞는 아젠다인 건 맞아요.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아까 다른 분들도 지적하셨지만 그걸 잘 써먹지를 못했어. 사실은 지방분권 아젠다 단일 아젠다로만 대선 출마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하겠다. 그래서 개헌의 내용을 쫙 지방분권으로만 정리해가지고 그것만 발표해도 아 김두관 하면 아 지방분권 하려고 대선 나왔구나 이렇게 딱 생각을 할 텐데 그냥 그 얘기가 그냥 개헌 때 살짝 들어가면서 뭐 그런 얘기를 좀 하는데 연방제 수준의 분권형 국가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재정 권한은 어떻게 나누고 인사권은 어떻게 나누고 예를 들면 국회 입법권은 어떻게 나누고 그런 얘기들이 있을 텐데 그런 얘기들은 도대체 하나도 없고 그냥 슬로건만 던져놓은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도 했던 얘기예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실의 마크맨이었잖아요. 그래서 맨날 6개월 동안 문재인 대통령 한 연설 다 들었는데 그 당시에도 연방제 수준의 분권형 국가 얘기를 했고 심지어 대통령 취임한 뒤에도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근데 결국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그런 국가 만들었냐고. 그런 개헌 했나요?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문재인 정부가 못했으면은 대통령이 공약했는데도 못했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 걸 좀 더 깊이 천착을 해서 그때 못한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었고 나는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이 좀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아까도 누군가 얘기하셨지만 2012년 처음 대선 나왔을 때랑 내용이 똑같다. 그치? 그로부터 13년이 지났는데 김두관이라는 사람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대선 주자로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자기 주제라도 자기 전문성 하나라도 확실하게 틀어주고 가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잘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제가 경제 회복이에요. 경제 회복. 그래서 김두관이 경제를 살리겠다. 김두관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수도권 대기업 중심 경제를 지방분권 성장으로 전환하겠다. 그리고 자기가 이장부수 출신이니까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계적인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안 그래도 대기업 우수 인력들이 지방으로 안 가려고 하는데 그 지방분권에서 어떻게 성장이 도움이 되는 건지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현대랑 삼성을 지방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진짜 아무도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 대통령도 못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으로 용인 뭐 평택 얘기하잖아요. 용인 평택 밑으로만 내려가면 이, 이 직원들이 안 가. 직원들이 그 지역으로 안 가려 그래요. 그냥 퇴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재가 확보가 안 된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할 수 없이 그 용인선으로 딱 이렇게 방어선을 치고 그 위로 공장 지으려고 막 로비를 하잖아요. 왜냐면 우수 인재를 유치를 못하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가능하다는 건지에 대해서 뭐 이렇다 할 그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고 그다음에 과학기술 투자나 확대, 뭐 신성장 동력 발굴, 뭐 청년 기본 자산제 그리고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 다 좋은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뭐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돈 지원해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재정이 엄청나게 지금 그 국가 부채가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폭증을 하면서 재정 압박이 더욱더 노령화가 일어나니까 복지 지출이 늘어나고 그래서 앞으로 엄청나게 재정 압박이 심해질 텐데 이렇게 돈 많이 드는 공약을 어떻게 지키겠다는 건지 이렇게 재원 마련 대책 얘기는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 아젠다라고 할 수 있는 외교를 복원하겠다. 무너진 북방 외교와 남북 관계 복원하겠다. 이것도 좋은 얘기인데 이거 민주당 후보들은 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 회복이나 외교력을 강화하겠다. 뭐 당연히 왜냐면 윤석열 정부가 워낙 그 외교 문제에 있어서 특히 이제 뭐 엑스포 유치 실패라든가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잼버리 또 망한 거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외교적으로 많이 면이 깎였고 거기다가 계엄까지 하는 바람에 더 전 세계에서 의하고 한국이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겠다는 건 의미는 있지만
그게 사실은 또 민주당이 그동안 얘기했던 그 외교 핵심은 북방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북 관계를 개선하고 거기에 러시아 관계까지 개선해서 이른바 철의 실크로드, 그 김대중의 비전이죠. 그 쭉 이렇게 해가지고 북방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노선이 지금까지 끌고 온 그 메인 아젠다인데 그게 지금 러시아가 전쟁 일으키는 바람에 완전히 지금 이제 러시아와 관계 개선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게 돼버렸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를 통과하는 가스관을 짓고 러시아를 통과하는 철도를 연결한다고? 러시아가 전쟁 일으켰는데 이게 되겠어요? 거기다 북한은 지금 우리나라랑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고 이국가 선언하고 고속도로까지 지어준 거를 다 폭파시켜버린 판인데 여기서 지금 다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물론 뭐 장기적으로 시도를 해야 되겠지만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게 뭐 김대중 때랑은 지금 전혀 다른 상황이거든요. 김대중 노무현 때는 굉장히 국제적인 여건이 좋았고 지금은 그런 걸 하려면은 뭐 굉장한 그 저항을 뚫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상황인가라는 거죠. 그냥 너무 그냥 그 옛날 레코드를 그대로 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변화된 상황은 생각도 안 하고. 그다음에 교육 혁신 얘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대통령 아젠다긴 하죠. 그러면서 전국의 서울대 수준의 대학 10개 설립을 논의하겠다. 이건 뭐 좋은 얘기인데 요즘 이범 선생님이 그 영국 유학 갔다가 귀국하셔갖고 맨날 하는 얘기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별게 아니고 서울대가 학생 1인당 6천만 원씩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재정 지원이. 근데 연세대만 해도 4천만 원으로 떨어지고 중앙대급으로 가면은 뭐 2천만 원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들 거기를 서울대 수준으로 학생 1인당 6천만 원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방에 있는 무슨 뭐 울산대니 경북대니 이런 데 입학하면 그 순간 나라에서 1년에 6천만 원씩 지원하는 거야. 그 정도면 연봉 6천짜리 직장인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해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겠다. 뭐이 얘기를 지금 이범 선생님이 열심히 하고 다니시는데 그걸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말은 좋죠. 말은 좋은데 역시 마찬가지로 엄청난 재원이 드는 문제인데 그 재원 대책이 없이 그 교육 재원 어떻게 만들 건데 지금 대학 등록금 다 동결해가지고 지금 20년째 대학 등록금 못 올리게 해놓고 지금 우리나라 대학들 다 말라가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없죠. 그리고 사교육 의존도 낮추고 공교육을 강화하겠다. 이것도 매번 나오는 그 공자님 말씀이고 사회개혁으로 불공정을 해소하고 국민생활 보장사회 구축하고 기후위기 대응하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하고 다 좋은 얘기지만 그냥 다 슬로건일 뿐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죠. 그러면서 여기서 환불균 뭐 이렇게 그 나오잖아요. 불환빈 가난을 걱정하지 않고 균등하지 못함을 걱정한다라고 이제 논어에 나오는 표현 얘기하면서 이것도 2012년 때도 했던 얘기인데 또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얘기긴 하지만 인제는 좀 더 구체적인 디테일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 소신과 비전으로 진보 실용 정치 노선과 국민 통합을 강조하고 국민의 사다리로서 모든 계층이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특별 제안으로 완전 개방형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 그걸 통해서 대선 후보를 선출하자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조국혁신당이 얘기했던 거죠. 조국혁신당에다가 무슨 노동당, 사회민주당, 뭐 블라블라 그런 군소 진보 정당들 거기에 진보당, 노동당, 정의당 다 껴가지고 그 이른바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들이 다 같이 모여서 사실 그러면 여기서 이준석의 개혁신당하고 한동훈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또 그런 얘기는 쏙 빼놓죠.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범야권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는 건데 이게 뭐 말은 좋죠. 민주주의와 중도 확장성을 강화해서 본선 승리와 내란 종식을 목표로 하자라는 건데 이게 그리고 이제 이재명처럼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결과가 정해진 선거 민주주의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완전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가 불가능하거든요. 법 때문에. 법이 안 돼요, 법이. 이거를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몽준하고 단일화할 때도 이걸 하려고 했는데 그 법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정당끼리 공동 경선을 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같은 정당들이 다 일단은 당적을 내려놓고 이 사람들 다 탈당을 해서 일종의 오픈 프라이머리 가설 정당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정당도 전국에 5개 뭐 1,000명 지역마다 1,000명씩 지구당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전국 조직을 건설해야 되고 뭐 그런 식이에요. 뭐 만들려고 의지만 가지면 금방 만들긴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가설 정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출마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2달 안에 대선 치러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다 밟을 수 있겠어요, 각 당이. 그리고 이런 절차는 2002년 민주당이 국민경선에 도입한 것도 자기들이 질 것 같으니까.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지지율이 막 폭락을 해가지고 이회창한테 질 것 같으니까 이게 패배할 것 같을 때 이런 극단적인 이렇게 제도를 도입하는 거거든. 근데 이재명은 지금 숨만 쉬고 있어도 이길 것 같은데 양자대 그러면 지지율이 다 50% 넘게 나오는데 이재명이 지금 이런 걸 왜 합니까? 그러니까 아무 현실적인 가능성도 없는 얘기를 그냥 물론 팔 걷어붙이고 너도 하자고 하면 우리도 달려들면 짧은 시간에도 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동력이 없다. 이유도 없고 이재명이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선 경쟁력이 있다는 것도 본인이 경남지사 당선된 경력이 있다. 이건데 사실 그거 그 노무현 대통령 덕분에 행자부 장관하고 문재인 바람 불 때 한 번 당선됐던 거지. 그 다음엔 다 떨어졌거든요. 문재인 바람 노무현 덕분에 한 번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는 덕분에 한 번 경남도지사, 문재인 바람 불어서 한 번 양산 국회의원 이렇게 됐던 거지. 그 다음에 자기가 그 분위기 안 좋을 때 출마했을 땐 다 떨어졌고 사실 뭐 본인의 힘으로 이렇게 얻은 성취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최근에 한 지방선거에서도 그 김태호 전 경남지사랑 경남도지사끼리 대결했죠. 근데 이제 김태호 지사한테 패배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면에서는 그렇게 이게 이재명과 차별화될 만한 후보이냐.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경쟁력이라든가 인지도라든가 그리고 이제 심지어 대선 전략까지도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전략까지도 그다지 차별화가 안 되고 결국 이게 어떤 트리로 가고 있냐면 안철수 손학규 트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향세 그죠. 그러면서 잊혀지는 아유 쟤 또 나왔구나 이렇게 이제 안쓰러운 마음으로 보게 되는 이제 그런 트리를 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한 이유는 뭐냐? 이게 프로 대선 출마로죠. 왜냐하면 어쨌든 자기 주변에 대선 출마하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계속 이렇게 나와야 왜냐면 경남 지역은 민주당 투자가 험지기 때문에 잘 안 나가려 그러거든. 국회의원이든 도지사든 나갈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인지도를 계속 높게 대선 주자급으로 가져가고 있으면 다음 지방선거 내년에 또 있는데 적어도 경남지사 한 번 더 도전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김경수 지사가 또 있기 때문에 경남지사 나오는 것도 이제 쉽지 않아요. 김경수를 또 넘어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다음 지방선거 때 김경수 지사랑 한번 붙어보기 위한 대선 출마가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진짜 주적은 이재명이 아니라 김경수인 거 아니냐. 약간 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또 뭐 지인 얘기 들어보면 아니라고. 이 사람은 경남도지사인데 별로 더 하고 싶어 하진 않는다고. 오로지 대통령 하고 싶어 한다라고 막. 대통령 나오려고 진짜 나온 거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합리적인 판단을 못 하시는 분인 거지. 합리적인 판단력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본인의 연설 앞부분에 스테이트 크래프트라는 되게 멋진 외래어를 써가면서 뭔가 이 국가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이제 국가 원로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에 비하면 연설문의 내용이나 또 준비한 그동안의 행보나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다 할 건질 만한 내용이 없는 거죠. 연설문 전체를 다 들여다봐도 역시 김두관이 그래도 김두관답게 좀 준비했네 싶은 뭔가 이렇게 하나 건져 올려볼 만한 이슈가 없고 오로지 그 시점만 개헌 얘기했고 제일 처음 출마했다는 것 때문에 또 우원식 의장하고 같이 이게 우연히 찌찌뽕 땅에 1하고 같이 맞은 거죠. 그것도 서로 교감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연히 맞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고 어쨌든 먼저 치고 나온 용기 저는 그걸 높이 사가지고 그냥 65점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과락은 면했고 거기에 운이 좋아서 어쨌든 그날 하루라도 이게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이 정도의 군소 주자가 하루라도 언론에 어떤 이렇게 기사를 메인 뉴스를 쫙 장식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그걸 해냈다. 그거 되게 힘든 겁니다. 근데 그 힘든 걸 해냈다는 측면에서 그래도 평가를 해가지고 65점 드릴 테니까 어쨌든 뭐 낙제는 면했으니까 민주당 경선 열심히 출마해서 열심히 이재명 후보하고 경쟁해 보시고 소기의 성과를 거둬서 내년 지방선거에 다시 어쨌든 복귀하는 또 발판으로 만들 수 있기를 이제 기원하면서 제 채점 결과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